다음으로 아카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20 에섹스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토론토 대학교의 메시 대학에서 인권법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이 인권법 관련된 워크숍에서 제가 강의했던 강연에 오신 적도 있고, 그리고 아카반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광고적 의견에 있어서 ICJ와 이틀로스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의 이 사법적인 전통, 그리고 ICC와 ILC, 이틀로스 등에서 활약을 해주신 한국의 재판관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법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계시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 규범과 또 법치를 위해서 공헌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이미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J가 생존의 위기 혹은 지구의 위기라고 불렀던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지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역사적인 절차를 소도서 국가들이 왜 펼치게 되었는지, 왜 개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판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발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에 독립을 얻었고 2000년에 유엔에 가입한 투발루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이고 폴리네시아인 12,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 정신은 이들의 조상들이 가꾸어 온 이 작은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도서국가 중에 하나로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협에 처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투발루가 밀물대의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후변화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가 2도씨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34c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NDP에 따르면 2050년까지 투발루의 본섬이 절반 정도는 밀물대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100년 정도가 되면 95%의 투발루 땅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고객 중에 하나인 투발루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문제, 그리고 주요 탄소 배출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 투발루와 같은 국가는 존재론적인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미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먼 코피 당시 투발루 총리였습니다.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콥26에서 연설을 했던 줌 상황이었습니다. 줌으로 연설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줌으로 연설을 하는 가운데 마른 땅이었던 이곳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UN FCCC가 1992년에 채택이 되었고 운클로스가 채택이 된 이후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1992년까지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에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를 전문가가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주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부터 4년 후인 1992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글로벌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UNFCCC 하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파리 협약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하자, 즉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2도씨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억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결론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도씨의 온도 상승 억제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지나친 온도 상승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도씨가 넘어섰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UN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1.5도씨 이상의 기온 상승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더 심각한 폭우라던가 가뭄 또 폭염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43%를 줄이고 2030년까지는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을 억제하고 또 파리 협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는 NDC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NDC는 정기적으로 제출이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하며 충분히 야심차야 합니다. 이는 내용의 의무라기보다 절차적인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국가가 제출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NDC는요. 현재 캅 30이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이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있고, 이 파리 협약을 기반으로 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NDC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2100년 정도가 됐을 때 2.6에서 2.8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대로 한다면, 즉 NDC를 맞춘다면 2.3에서 2.5도씨이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2.8도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서 국가들이 국제재판소 의 힘을 빌려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리 협약이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라스고에 콥26이 진행이 되었고 안티가 바부다와 투발루와 같은 군소도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시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코시스는 다른 여러 군소도서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는 연합으로서 최종적으로 9개 군소도서국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시스의 결의가 사무총장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9개 군소도서 국가이고요. 4은 태평양 도서국, 그리고 5개는 카리브해 도서 국가들입니다. 이들의 협약 내용, 합의 내용을 보면 코시스가 지속적으로 이 법령 제21조 그리고 절차 규정 130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제재판소들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리고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 전에 이틀로스에 먼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의 40여 개의 당사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서면 혹은 구두로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념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마이 타빌라 학생이죠. 청년이자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기후변화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아름다운 산호초 왕관을 쓰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땅이 점차 물에 잠기고 있고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3년에 이틀로스는 사실 만장일치로 왜냐하면 이틀로스의 재판관이 21명인데 이들이 만장일치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틀로스는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오염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 즉 제12부에 나와 있는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2조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할 의무는 바로 제12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히 제189조의 내용을 보면 당사국들은 제194조죠. 모든 당사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환경오염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12부를 살펴보면 그러면 각 당사국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ICJ의 권고적 의견에도 나와 있는 바대로 주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엄격한 주의의 의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틀로스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5도씨라는 온도 상승 제한 목표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소도서 국가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콥에서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발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통합의 관점에 있어서 웅클로스와 UN 기후변화 체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런데 이틀로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파리 협약에 따라서 GHG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계량적으로 정해진 목표가 아니라 각 국가가 NDC를 설정을 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이라기보다는 결국 특별법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CJ의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택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NDC가 재량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절차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인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파리 협약 당사국들은 반드시 1.5도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DC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ICJ는 이틀로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소 모두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파리 협약의 의무 또 절차적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파리 협약이
일반적인 웅클로스의 의무에 우선한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더 상위 개념이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죠. ICJ는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가의 의무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틀로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권고적 의견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를 질의했기 때문입니다. 제427 문단을 보면 온실가스의 배출, 온실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등이 실제로 국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ICJ의 이 권고적인 의견은 물론 이틀로스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쟁 해결 그리고 상충이 발생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ICJ는 아마 학생들도 잘 알 수 있겠지만 ICJ는 절차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조약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제36조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웅클로스의 제15부 그리고 특히 제2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 절차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강제 절차로서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 재판소나 아니면 중재재판소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 등에서의 선택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다면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당사국 입장에서는 이틀로스를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소를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289조에서 선택, 즉 제15부의 강제적인 분쟁 해결의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해양 환경과 관련하여 제12부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웅클로스는 제12부와 관련하여 제15부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의 의무가 있는지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ICJ와 이틀로스가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와 재판기구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즉 국제사회에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이 행동을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소도서국가들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군소도서국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로스 앞에서 구두 진술을 하면서 코시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인류가 단합하여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옵션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투발루의 모습입니다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한계 그리고 국제법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당사국들의 의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강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재판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재판 기구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